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같이 했던 저 두 분은 나가고 우리 최강혁 연구원이랑 저랑 우리 갑자기 왜 이름까지 우혜영 연구원이랑 셋이 남았습니다. 그 시작해서 말씀드린 게 우혜영 연구원이 그 자료를 같이 썼는데 한 번도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최강혁 이코노미스트의 철학이 쓴 사람이 발표해야 된다가 철학이기 때문에 오늘 우혜영 연구원한테 2부는 우혜영 연구원이 썼다고 발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1부에서는 미국과 미국과 유럽 그 선진국에 대해서 다뤘다면 2부에서는 이제 이머징을 다룰 텐데 사실 우리 하우스에서는 중국을 되게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제일 좋게 보죠. 제일 좋게 보는데 사실 중국은 이제는 이머징으로 나눠가지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경제 자체가 미치는 영향 자체가 세계 2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머징 중에서 그래도 큰 이머징이라고 그러면은 인도를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인구가 깡패라고 인구가 이제는 중국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에 모디가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대통령은 아니죠. 총리인 건 맞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선거 쪽에서 봤을 때 2014년에 워낙에 하원 애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바로 인도 들어가셨네. 네. 원래 처음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니 5개 나라를 우리 그 우혜영 연구원이 준비하셔서 하려 했더니 최강 연구원이 왜 자기가 쓰지도 않아놓고 연구원이랑 하여튼 인도부터 얘기합시다. 인도는 좋게 보잖아. 최강 연구원은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원래 연간전망 얘기할 때도 올해 인도 연말에 재수 좋으면 10%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었거든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2014년에 모디한테 기대감을 걸었던 게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그래도 정책 자유도가 있었는데 요번 선거에서도 과연 그 정책 자유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요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하고 보셨을 때 주선거를 좀 지면서 모디가 약간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우혜영 연구원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뉴델리 선거 졌을 때도 이제 모디 리더십 끝났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선거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선거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봐보는 자료 쓴 사람 얘기 좀 들을게요. 인도 총선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최강 연구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도 총선이 2014년에는 이제 BJP 당이 과반 의석을 넘는 그런 압승을 거뒀는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주선거 그 3개 지역에서 모디가 졌고 또 최근에 양파 가격이라든지 농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대부분인 인도에서 모디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도 그 총선에서 모디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의심과 약간 그런 불안이 나오면서 이제 이 이슈를 다루게 됐습니다. 자료 보니까 표십에 여론조사를 해놨는데 NDA랑 UPA라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정부 아닌가요? 같은. NDA는 이제 BJP 당이 속해 있는 국민민주연합이라는 당이고 이제 BJP와 비슷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그다음에 UPA는 그 이전 당인 INC라고 기존 전임 정부 그 당이 속해 있는 그 연합이에요. 그래서 둘은 약간 같이 가진 않고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UPA의 정권을 내어줄까봐 두려운 건데 가능성은 낮은 거죠? 지금 상황. UPA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은 낮지만 기존의 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이제 차지하면서 하원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 인도 그 모디 총리의 정책적인 그런 안정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 보여주시는데 25페이지 보니까 농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파라는 그 농산물이 인도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로서 쓰이는 그런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양파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마냐가 이제 정부에 대해 지지를 이제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갈리는 농산품인데 이번에 양파 가격이 여름에도 되게 잘 풍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파가 되게 많이 재배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는데 가을철에도 또 이제 잘 재배가 되면서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양파가 시장이.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양파 풍작이어서. 네, 풍작이어서. 풍작이어서. 그래서 네. 양파 가격을 이제 못 잡으면서 또 농민들의 불만이 또 세졌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모디 잘못은 아닌데 모디 잘못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이 아니지만- 얘기가 한창 그때 나왔었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인도할 때 제가 궁금한 이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염노차 연구원이랑 그 안지나 마켓 담당에서 글로벌 주식 불확실성 중에 하나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어떤 충돌, 그때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정혜경 미스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접근하는 입장이고요. 뭐 음모론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2014년에 모디가 인도 쪽에서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표를 굳혔던 것 중에 하나도 파키스탄하고의 갈등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굳히는 부분이 모디가 있었거든요. 약간 민족주의, 예, 그렇죠. 힌두주의고. 네. 그래서 이게 부딪혔을 때 아마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용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의 말이 조금 더 격화됐다 정도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료를 작성한 사람은 오해영 연구원이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많이 해놨어요. 인도, 파키스탄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해놨는데 최근의 흐름도 거의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죠 지금. 네, 예전에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이런 양상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모디 총리가 선거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풍 이런 거 비슷하게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게 영향을 줄 거다.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도를 생각한다면 불확실성은 모디가 뭐 좀 안 되면 불확실하다 이거였는데 그럴 가능성 되게 낮은 거네 들어보니까. 모디가 총리가 안 될 가능성은 없죠. 과반수를 못 차지하느냐. 과반수 참 과반수. 네. 인도 괜찮은 거네 과반수. 그러니까 지금 500명 중에 네. 딱 20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총선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명 때문에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에 많이 가 있고 예. 모디가 한국 동안 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라 넘어가죠. 인도네시아는 저희 왜 프로젝트 인사동 쓴 거 보시면은 처음에 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네. 이렇게 세 개였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별 얘기 없으면서도 약간 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돼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번에 인도네시아도 동일하게 2014년하고 얘네들 주기가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요번 얘네들 총선하고 대선이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근데 이제 연구원- 포인트가 예. 우리가 이제 동남아 투자하면은 다 베트남 이러고 있는데 경제로 보면 인도네시아 굉장히 대국이고 일단 예. 대국이고 굉장히 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우에 연구원이 자료를 써주신 걸 읽어 보니까 이 조코 위도도라는 분이 상당히 좀 캐리어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아, 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둘이 이제 되게 잘해왔고 이번에 네. 선거에 둘이 대립하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떻게든 좀 평가는 좀 독특하죠. 잘해왔고 정책 같은 거 지난 정책들 한번. 조코위 같은 경우가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가 좀 그래서 그래요. 뭐 모디도 물론 비슷한 과정이지만 조코위도 아버지가 그 가구상 했잖아요. 목재 가구상 난 했거든요. 몰라요. 목재 가구상을 하다가 나 시장 선거 나가볼래 이래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카르타 시장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슬람권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교도 가톨릭이고 헤비메탈 좋아하고 그냥 종교가 예. 인도네시아 실제로 무슬림 국가인데 카톨릭이라는 거. 근데 하여튼 내가 저런 자료를 보니까 조코 위도도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네. 이 둘의 대결 구도예요. 어때? 설명 좀 해줘요. 네네. 이번 대선에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랑 이번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 이 둘이 격돌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후보가 이번에만 붙은 게 아니에요. 지난 2014년도에도 똑같이 이 두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 YS와 DJ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지난 대선 때도 둘이 붙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또 붙게 된 거죠.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뭐 한 7%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그냥 뭐 비슷한 정도였지만 조금 조코 위도도가 조금 더 앞서서 당선이 됐지만 이제 이번에는 조코 위도도가 지금까지 이제 정책도 잘 해왔고 뭐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엔 지금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이 자료 정리한 게 왜 조코 위도도에 뭘 보여주고 표 17을 보니까 뭐 적어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국민들이 왜 조코 위도도를 또 뽑아야 되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건데요. 14년도에 어떤 대선 공약을 냈고 이제 현재까지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 정부가 이제 에너지 보조금에 쓰이는 돈이 되게 많았어요. 정부 지출 이 비중이. 근데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조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줄인 돈은 이제 인프라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자이탈 보이는데 왜 그러니까 최강영 의원이 좀 이코노미스트 설명해줘.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쓰죠? 이거 보니까 그림 50이랑 그림 50을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제 얘네들 오펙에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오펙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잘하는 짓이 그 오펙에 들어가 있으면서 석유 가진 돈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막 이런 거 잘했었잖아요. 그 무마하는 게. 근데 얘네들이 석유는 오펙에 들어가 있는데 석유 순수입국이에요. 근데 석유 보조금 제공하는 10개 국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네가. 왜 그러죠? 되게 특이하네. 이건 옛날에 선심성 정책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게 조코 위도도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정권하고 과거 군부 정권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그 밑에 사람들을 무마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게 이 보조금을 줄여서 그걸로 인프라 투자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규모가 커졌죠. 2014년에 당선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조 루피아 정도에서 지금 400조 루피아까지 올려놨으니까 대통령 임기 동안에 2배를 넘게 2배 반 정도 늘려놓은 거죠. 인프라 투자 금액을. 근데 조코 위도도라는 분은 좀 어떤 사람이야? 난 잘 모르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그런 좀 약간 이머징 내지 프론티어 마켓 투자할 때는 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치가 안정적.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성격 자체가 동아시아 국가의 맹주예요. 문화적 맹주예요. 옛날 수카르노가 여기였나? 아니나?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그 캄보디아나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형님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대국이더라고. 나라도 인구도 많고. 거기다가 얘네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중국해 지나가는 중국 쪽으로 연결되는 석유 운송로를 얘네들이 이제 관리가 돼서 거기다가 조코위 같은 경우에 왜 옛날에 이거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조코위를 동남아시아의 오바마라고 그랬었잖아요. 맞다. 기억났어. 그래서 되게 스마트하면서도 뭐 그런 이슬람 국가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한 가지 일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얘네는 조코위는 의외로 종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되게 교묘하게 잘하는 대통령이라서 섬에 이제 고속철도 연결하는 거 그 연결은 중국하고 미국이 해주는 거였는데 둘한테 교묘하게 이익 얻어내면서 중국이 거의 공짜로 다 해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우영형은 이번에는 어쩌면 정치 일정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만 썼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경제라는 걸 들어가서 한번 다음에 분석 좀 해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그죠. 아마 최진영 연구원이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같이 한번 해보던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쩌면 남유럽을 갔는데 자료에서 내가 이 용어 보고 재밌었어요. 그 우영 연구원이 핑크 타이드의 쇠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핑크 타이드라는 게 중남미 지역의 199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혁명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좌파 정부가 연쇄적으로 들어온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미국 뉴욕 타임즈의 레리 로티라는 사람이 처음 쓰게 됐는데요. 이제 남미가 좌파 천국이 됐다는 말을 하면서 이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건 또 너무 정치 표현적인데. 천국이지. 어떤 약간 진보 진영들이 많이 집권을 했던 거죠, 남미가.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뭐 좌파 정권이었던 국가는 우파 정권으로 또 우파 정권이었던
뭐 그 정부는 이제 좌파 정권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남미가 약간 정치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이 되고 우파 정권이 좌파 정권이 됐잖아요. 사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냥 남미 국민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의 문제고 이게 뭐냐면은 못 사게 했으니까는 좌파를 뽑았다가 얘네들 해보니까 얘네들도 더 못 살게 되니까 또 바꾸고 맞아요. 이런 건데 멕시코는 또 좌파로 바꿨잖아요. 네. 그냥 못 살게 된 것 같아요. 남미 애들이. 남미 경제가 안 좋아진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남미의 가장 큰 대국이 브라질인데 네. 브라질의 지금 대통령이 잠깐만 브라질이 누구죠? 보우소나루 대통령. 맞아. 거기는 탄핵된 건가? 그럼 저기 누구더라? 네, 그 탄핵됐습니다. 저기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인기는 좋았잖아요, 그분이. 그렇지 않나? 아닌가? 뭐 룰라 대통령 다음으로 룰라. 네, 룰라가 인기가 인기 좀 있는 건 많았고요. 룰라 맞아. 네. 네. 그랬어. 브라질 이건 뭐예요? 이 정부가 뭘 어떻게 이게 뭐가 포인트야? 최강연구원이 먼저 설명해줘. 브라질 왜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브라질 투자했다 고생 많이 했잖아 지금. 브라질은 진짜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OECD 연구소도 보시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는 연금이 개혁돼야 된다. 가 핵심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이 개혁이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없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브라질 쪽은 연금 개혁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경제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은 가지고 있는 근데 거거든요. 말로 하는 거나 우영 자료를 데이터를 보여줬으니까 예.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연금 개혁이 뭐 인구 이런 것 때문이야? 뭐야? 네, 일단은 연구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에 지출을 하게 됐어요. 야, 뭐 이렇게 많아? 정부 지출이 3분의 1이요. 네, 네. 그렇기 왜? 때문에 그건 뭐 야, 이건 진짜 네. 문제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뭐 국민들도 느꼈고 음. 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금 개혁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 전임 정부 때부터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연금 개혁은 정말 네,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실패를 하게 됐고, 하지만 지금 같이 재정 수지도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인구도 여기 표 제가 넣어놨는데 그 연금을 수령하게 될 인구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엔 정부 지출을 계속 화상이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네.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건데.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초에 하고 작년 말에 브라질이 다크호스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닥에서 올라가는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갖게 만들어요, 지표들이. 근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은 할 수 있는데 그거 반년하려고선 투자하기엔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연금 개혁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서는 그다음부터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브라질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해외 투자할 때 브라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도 워낙 자원 위주의 국가고 예, 그렇죠. 정치 불안정이 있는 나라들은 참 쉽지 않은데 연금 관련된 이런 게 있었다면 상당히 뒤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워낙 이 내각의 브라질이 룰라 때부터 해서 굉장히 그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어떤 장기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간에 그게 뭐 어떤 결과가 왔던지 간에 브라질의 매력은 적어 보이는데 어때? 저는 굳이 지금 이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옛날에 이거 많이 투자하셨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러브. 그때 러브 채권 막 러브 맞죠. 펀드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베트남. 근데 베트남하고 러시아 경제하고 브라질의 정치적인 혼란은 약간은 결이 다르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독재 국가들이 난 거네 그러면. 베트남도 어떻게 사회당 독재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푸틴 독재인데. 독재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제가 좋으려면. 그러니까 브라질이 들어보니까 우영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이 보우소나로 대통령 네. 이 사회 자유당 이름이 어떻게 사회랑 자유랑 같이 있지? 되게 독특하다 이것도. 사회 자유당 맞아? 이게 어떤 당도 너무 많고 여기는 네. 좀 복잡한 것 같아. 어때 보여? 우영연구원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거 보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브라질은 정치 불안정은 지속될 것 같은. 어떤 점에서? 우선은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 소속 당이 사실 그렇게 세력이 큰 당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하고 또 이렇게 연합이 연정을 해야 필요한데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된다는 자체는 사실 그럼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자유도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는 네, 보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연금 개혁에서 약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본 거는 이번에 하원이랑 상원 의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게 친정부 세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뭐 사실 연금 개혁 이 개혁안 대로 개혁이 성공한다는 거는 되게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지만 연금 개혁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뭐 브라질 뭐 이거 우리가 막 세일했던 뭐 채권도 아니고 하니까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대로 이거는 연계역 성공을 보고서 해도 늦지 않겠다. 네. 이거 보니까 보고 들어가면 되죠. 너무 불안성이 많네. 그러니까 그치, 네. 오히려 아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조코 위도도의 어떤 지위가 더 강화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는 좀 불안정 같고 네. 더 불안정한 나라가 다음이네요. 네. 베네수엘라. 이거는 뉴스 보면은 뭐 대통령이 둘인 나라인데 이거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베네수엘라는 저도 이게 잘 모르는 이유가 원유가 많으니까 분석은 하고 싶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나도 없어 보여. 예. 진짜 베네수엘라 그냥 내가 베네수엘라 왜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걸 베트남을 하던 저번 했으니까 했는데 베트남은 했었고 이게 저희 쪽에서 처음에 자료를 썼을 때 얘기가 나왔던 거는 시장에서 그리고 언론상에서 가장 핫하게 나오는 애들을 좀 다뤄보자. 핫하지 베네수엘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거의 이 마두로나 과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위해서 그냥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영 영어는 짧게 설명해줘요. 우리는 돈 안 되는 건 별로 매력을 안 느끼니까. 과이도와 언론에 대두된 건 좀 알고 있고 네.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과 어떤 관계야 지금? 그 미국은 지속적으로 마두로한테 퇴임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여기 트위터 같은 것도 많이 보면은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폼페이오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 셋 모두 다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뭐 빨리 인도적인 뭐 구조가 필요하다, 과이도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태이고 이제 다른 서방 우방 국가들한테도 이제 과이도 정부를 지지하자. 마두로 정권이 이제 퇴임을 하게 빨리 뭔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자라고 계속 미국의 견제랑 경제적인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그 우혜영 연구원이 가르쳐주는 음모론인데요. 중국이 원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다가 중국하고 러시아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과이도를 밀어주고 마두로가 안 되고 나면은 이 빌려준 돈을 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도로를 잘 됐다 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음모론. 근데 분명 베네수엘라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핑크 타이드라고 말했는데 우리 차베스 하면 네. 90년대 영웅이거든요. 어쩌면 미국 제국주의에 반해서 그렇죠. 서기로 갖고 국민. 근데 이런 실험이 이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경제를 보면 굉장히 그 석유만 아니면 부자인 줄 아는데 간단치 않다고 베네수엘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나라가 저는 제일 관심이 가요. 사실 멕시코인데 네. 멕시코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와의 국경 문제 때문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의외로 멕시코 경제가 크고 그죠. 우리 기업도 관련이 높고 멕시코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라서 네. 경제 성장률도 2% 밑으로 거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실업률도 낮아요. 지금 3.6% 정도 실업률 기록하고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왜 멕시코 작년인가 재작년 초에 그거 보셨을 텐데 재작년 말에 그 가솔린 가격 인상한다고 그 보조금 철폐한다라고 그러면서 거의 물가 상승률이 6% 이상으로 치솟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그런 건데 지금 그게 기저 효과로 나오면서 다 안정돼서 한 3%대까지 물가가 내려왔어요. 2%대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했던 정책들도 다 괜찮아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성장적으로 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하면 막 시카리오 영화 알아요? 네, 암살자들의 도시. 정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경제 규모도 크고 특히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멕시코의 오브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리더십 있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우영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좀 해주죠 이거를. 그래서 오브라르도 대통령이 네.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약을 걸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멕시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에너지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많이 가져졌고 기대를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이번 정권은 사실 민영화에 크게 관심이 없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럼 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실어놓은 거는 대신에 인프라 투자를 이제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프라가 뭐예요? 적어놓은 표 보니까. 중점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열차 인프라 투자인데요. 트램 마야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 인프라 투자 계획이 멕시코에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인가를 해가지고 5,600억 달러 투자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 정권의 대통령도 인프라 투자를 집어넣었는데 요번 정권 좌파로 바뀌면서도 인프라를 한다는 소리는 결국엔 멕시코는 성공을 위한 방정식을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인프라 투자는 성장률 초반에 숫자 내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브라도 대통령이 왜 말했냐면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80% 정도까지 아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 궁금한 거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료의 목적은 어쩌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좀 본 거고 이머징에서는 어떤 정치의 안정을 본 건데 그러니까 내가 대략 들어보니까 인도도 좀 불안한데 괜찮은 것 같고 인도네시아는 좋은 것 같고 브라질은 좀 정치가 불안정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멕시코는 지지율이 엄청 높으니까 좋은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되게 생각보다는 깨끗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월급 깎아가지고서는 자기부터 먼저 월급을 깎겠다라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 대통령이 이 보조금 철폐를 하면서 워낙에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건 있거든요. 근데 요번 대통령은 의외로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좌익이라고 해도 그 좌익적인 그냥 포퓰리즘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브라드로가 지금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한 몇 년 있으면 더 많이 부상하고 좀 트럼프랑 관계는 좋지 않죠. 트럼프하고는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멕시코 대통령이. 저번에 같이 나온 거 받아서 썰렁하더라고 멕시코 왔는데. 이게 국경 장벽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멕시코 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오늘 이제 자료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자료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우혜연 연구원이 있었는데 왜 쟤들 이렇게 둘이 다 많이 떠들죠. 우혜연 연구원이 이제 오래 안 된 친구예요. 사실 1년 정도 최강 연구원 RA를 하다가 이거 같이 자료를 한번 훈련시킨다고 썼는데 또 같이 나가서 세미나를 다녀야 되는데 최강 연구원 어떻게 지금 뭔가 불안한데 어떻게 잘하겠어? 일을 하다가 뭐 저도 처음에 다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같이 우리 NLC 성장 과정도 우리 이리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오양 연구원은 내가 보니까 자료라는 건 결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정리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최강이 맡겨서 썼던 자료니까 내가 그랬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원했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질러버리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미국과 유럽 요새 중심 녹산 차량 다뤘고 2부에서 지금 6나라에 대해서 5나라 6나라 또 헷갈린다. 5나라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글로벌 투자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연구원 어땠어? 네,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기가 무슨 방송국이야. 알았어요. 고생했어요. 네.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오너라 이리온!